우리 엄마인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강남역 고급 상점가,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내 손에 들린 명품백보다 더 값진 것을 잃어버릴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약값이 필요해서. 앞에 선 마른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 처음엔 흔한 구걸로만 여겼다.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네는 순간 떨어진 내 지갑. 흩어진 물건들 사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 한 장. 소년의 손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엄마인데. 단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었다. 75세 백만장자 강미숙. 내가 30년 전 버린 딸의 흔적을 거리에서 만난 순간이었다. 이건 내 친구야. 당황한 거짓말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소년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울면서 차를 운전했다. 그토록 그리워한 내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는 내 외손자였다.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30년간의 비밀, 후회, 그리고 용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강남역 고급 상점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5년 전, 저는 막 환갑을 맞이한 나이에 명품 가방을 사들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숙, 지금은 75이 되었지만 당시에도 충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성공이었습니다. 사업가였던 제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크게 번창해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지도 꽤 되었던 때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서둘러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소년,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낡고 다소 구겨진 느낌이 들었죠.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 약값이 필요해서.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걸이라니, 이런 고급스러운 거리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경비원들이 대부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층을 노리는 수법은 다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나가야겠구나. 그런데 소년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이 어딘가 낯설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죠.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약값이 부족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소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얇은 교복만 입고 있었지만 우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아프신데? 당뇨합병증이세요. 신장이 안 좋아지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소년의 대답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죠.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생각했으나 소년의 절박함이 느껴져 더 큰 금액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여기 10만 원이구나. 할머니 약값에 보태. 제가 돈을 꺼내자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그는 훨씬 적은 금액을 예상했을 겁니다. 감사함에 고개를 숙이던 소년이 우연히 제 지갑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갑 속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중에는 제가 늘 소중히 간직하던 오래된 사진 한 장도 있었습니다. 소년이 재빨리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친절한 마음에서였겠죠. 그러다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소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인데.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들고 있는 사진은 제가 30년 전, 아니, 더 오래전에 헤어진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첫 결혼에서 낳은 딸 서연이었죠. 소년이 다시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지갑과 사진을 황급히 소년의 손에서 낚아채다시피 했습니다. 아, 아니, 내가 착각하는 것 같구나. 이건 내 오랜 친구의 사진이야.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랑 닮았는데. 저희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넘게 찾지 못했던 딸의 흔적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소년을 통해 발견하다니. 이건 운명일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실례지만 내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예요. 김현우라고 합니다. 김현우. 그 성은 제 첫 남편의 성과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년이 정말 제 외손자일까요? 그렇다면 서연이는? 제 딸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소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딸이 죽었다고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년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혼란과 궁금증이 번갈아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사진이 왜 있으신 건가요? 우리 엄마를 아셨던 건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30년의 비밀, 후회,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을.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돈 받아서 할머니 약값으로 쓰렴.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돈을 받아들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소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빠르게 걸으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차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 내 딸이 죽었다니.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소년이 내 외손자라니. 제가 그토록 가슴 아프게 그리워했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흔적만 남겨두고. 정말 운명이란 것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 손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세월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딸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울에서 시선을 돌려 소년이 서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서연이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소년이 말한 할머니는 혹시 제 전 시어머니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소년을 다시 찾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현재의 가족은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제가 그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서도. 차 시동을 걸며 결심했습니다. 소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아들, 제 외손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내렸던 그 선택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
모든 것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결과와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감히 열어볼 수 없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 제가 24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974년 저는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죠. 그때 만난 사람이 김도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고향에 잠시 내려온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저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미수가 서울로 같이 가자. 내가 너 공부도 시켜줄게. 도영의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영이 빌려다 준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법대생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했고 도영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학업과 장래를 핑계로 결혼을 미루더니 결국은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며 저를 떠나려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널 인정하지 않아. 가문이 중요한 집안이라. 절망 속에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영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의외로 그녀는 저를 동정했습니다. 불쌍한 것. 내 아들이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어쩔 수 없이 결혼은 시켜야겠다. 그렇게 저는 겨우 25에 결혼을 했고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서연이를 많이 아꼈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손녀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영과의 결혼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쯤 검사가 됐을 거야. 도영은 법대를 졸업했지만 사법시험에 번번이 낙방했고 그 좌절감을 저에게 풀었습니다. 저는 어린 서연이를 키우며 작은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도영은 외국계 회사에 취직한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해 도망쳤습니다. 빚만 남겨둔 채. 도영이가 도망갔다더구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녀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제가 받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저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수가, 너 혼자서는 서연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서연이를 맡아 키울게. 넌 좀 몸 추스르고 일자리 찾아보렴. 시어머니의 제안은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서연이를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혼자 살 길을 찾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작은 공장에 취직했지만 월급으로는 빚을 갚기도 버거웠고 결국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언니, 가끔 와서 보면 되잖아. 서연이는 내가 잘 돌볼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그때마다 저를 반겼고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근처 음식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태준, 그는 40대 초반의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내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준 씨의 청혼은 갑작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한 적이 있고 딸이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살면 되지요. 우리가 새 가정을 이루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서연이와 함께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어디 있나요? 제가 데려가려고요. 미안하구나, 미수가. 도영이가 돌아와서 서연이를 데려갔어. 외국으로 가버렸단다. 시어머니의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돌아왔다고요? 그가 서연이를 데려갔다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간 것이기에 납치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태준 씨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이해해 주었고 함께 서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연락처를 모두 바꾸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에는 딸도 낳았습니다. 태준 씨의 사업은 번창했고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우연히 도영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영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사업 실패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서연이는 그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 도영 씨는 재혼했고 서연이는 그의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해요. 서울 변두리 어딘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도영의 어머니는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고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세요. 언젠가 서연이가 엄마를 찾아올 거예요. 태준 씨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다른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사업을 확장했고 저는 그의 곁에서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지 거의 25년이 지난 시점, 저는 서연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그녀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변에는 친구의 사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강남역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죽었다니.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니. 그 소년은 서연이의 아들, 제 외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할머니는 분명 도영의 어머니, 제 전 시어머니일 것입니다. 미처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 소년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아이에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현재 가족들에게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그 소년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준 씨는 해외 출장 중이었기에 제게는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소년을 만났던 강남역 주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그곳에 서서 소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걸하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어제 만난 소년을 찾아야 하는데. 형사는 청력이 좋지 않아 제 말을 여러 번 되물었지만 결국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소년의 외모와 이름,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중학생으로 보이는 나이, 그리고 아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형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학교들을 조사해 볼게요. 이틀 후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몇 군데 중학교를 조사했고 마침내 김현우라는 학생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이었고 성적이 우수하다는 정보도 함께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최근에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네요. 형사는 또한 소년의 주소지도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조금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지만 직접 문을 두드리진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경 교복을 입은 소년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현우였습니다. 그는 어깨가 처진 채 피곤해 보였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걱정되었을 테지요. 저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제지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에 그 카페에 앉아 현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일상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그는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사는 추가 정보도 가져왔습니다. 소년의 할머니 김순자 씨는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현우가 구걸까지 하게 된 이유였을 겁니다. 김순자 씨는 예전에 봉제 공장을 운영했다고 해요. 하지만 IMF 때 파산했고 그 이후로는 손자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봉제 공장이라. 그것은 제 시어머니와 일치했습니다. 김순자, 이제는 그 이름도 기억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녀를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기에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제 외손자였고 그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는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외할머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에게도 김순자 씨에게도 너무 큰 충격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순자 씨가 다니는 병원을 형사를 통해 알아냈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치료비를 제가 모두 부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의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수긍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우의 학교에도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로서 특별히 김현우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직접적인 만남이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현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학생이구나. 현우는 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좀 어떠시니? 약값은 잘 마련했니? 현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덕분에 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할머니가 많이 편해지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비 지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제 첫 번째 계획은 성공한 셈이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혹시 시간 있니? 저녁 먹었니? 내가 밥 한 끼 살게.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음식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어떤 병이시니? 당뇨 합병증이에요.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고 계세요. 그렇구나.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진 않니?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비가 누군가의 기부로 해결됐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됐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나 보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그때 제가 본 사진 말인데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단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나요? 이제 저는 시작된 이야기를 어디까지 풀어나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가가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아마 침대에 누워 계실 겁니다. 투석 치료 후에는 항상 기운이 없으셨으니까요. 우리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습기가 많고 겨울이면 춥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우리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냄새를 풍기셨습니다. 약과 한약,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인. 처음엔 싫었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집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현우구나.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약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중간고사 성적 나왔는데 1등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기 위해 저는 항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으니까요. 우리 현우, 역시 똑똑하구나. 내 어머니도 똑똑했단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머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이 너무 아프기 때문일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걱정 말거라. 어제보단 나아졌어.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할머니의 신장은 이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투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편의점 가서 알바해야 해요. 이 시간에? 학교 끝나자마자 일하러 가는 거니? 밥은 언제 먹고?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편의점에서 먹을 거예요. 사장님이 한 끼는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알바 전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그곳에 가보기로 한 거죠. 강남역, 일주일 전 그 부유한 여성을 만났던 곳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약값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특수약이 있었고 그것 없이는 할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하게.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무시했고 일부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명품 가방, 그리고 낯설게 익숙한 얼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것 같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녀가 지갑을 열고 그 지갑이 떨어지고 그 안의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집 작은 액자에 있는 그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우리 엄마인데.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사진을 챙기며 변명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오늘 다시 그곳에 온 이유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을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10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힘들었지만 시급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할머니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골목을 돌아서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돌아보니 그날의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 우연히 지나가다 너를 봤구나. 우연이라고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믿기 어려웠지만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배가 고팠기에 그리고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기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분식집에서 그녀는 저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 할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서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그때 보았던 사진 속 여성은 제 어머니가 맞는데 어떻게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단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꺼리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이, 내 어머니는 매우 아름다웠고 똑똑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했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단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서연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성격이나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그랬단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도 아셨나요?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은 이만 늦었구나.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연락처를 남겼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요? 어머니의 친구? 아니면 친척? 아니면 더 가까운 사이?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베개 옆에는 항상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전에 항상 그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었죠.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저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도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저는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 그 얼굴은 분명 오늘 만났던 그 여성, 좀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누구일까요? 왜 할머니는 그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30년도 더 된 제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우연히 한 분을 만났어요. 엄마를 아는 분 같은데.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니?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부유해 보이셨어요.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계셨고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첩에서 봤어요.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 그분도 있더라고요. 누구신가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다시 만나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왜요? 그분은 누구예요? 엄마와 어떤 관계였길래?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그 여자를 멀리하거라. 우리 가족에게 좋을 게 없어. 할머니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 여성과 우리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표면적으로는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여성 강미숙 씨와 계속 만났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편의점 알바 전에 잠깐씩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고 저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누군가의 기부로 해결되었다는 소식, 제게 갑자기 주어진 장학금, 그리고 한 번은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월급을 인상해 줄게. 앞으로 시급을 2배로 올릴 거야. 이유를 물었지만 사장님은 그저 웃으며 내가 일을 잘하니까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강미숙 씨가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미숙 할머니, 혹시 이 모든 일이 할머니 덕분인가요? 병원비와 장학금, 그리고 편의점 월급까지.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똑똑하구나. 그래, 내가 조금 도왔단다. 하지만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일 뿐이야.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할머니는 누구시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란다. 내 외할머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외할머니라고요? 할머니는 항상 제 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사실은 아니란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찾고 있었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제 외할머니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할머니는 그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제 외할머니라는 걸.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젊은 미숙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자랄 동안.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잃었을 때 나는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 너희 할머니 김순자 씨는 내게 서연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단다. 나는 몇 년 전까지도 서연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니. 그리고 외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찾지 않았다니.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그건 우연이었단다. 강남역에서 너를 만난 것은 정말 운명 같은 우연이었어. 내가 내 지갑에서 서연이의 사진을 보고 알아본 순간 나는 깨달았지. 내가 내 외손자라는 것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분노,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볼게요. 정말인지.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너무 놀라게 하진 말아주렴. 김순자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잖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으로 뛰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김현우 학생 되시나요? 김순자님께서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려 하셨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야, 와줘서 고맙구나. 할머니,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제가 빨리 왔을 텐데. 괜찮아. 너 학교에 있을 때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갑고 약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엇을 물을지 짐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강미숙이라는 분, 정말 제 외할머니인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맞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친어머니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를 버렸어. 서연이가 3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떠났지. 서연이를 나한테 맡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버렸다고요? 서연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어. 항상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물었지. 하지만 그 여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서연이가 23세 너를 낳고 5해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 할머니의 음성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려고 했단다. 그 여자가 너마저 데려갈까봐. 서연이를 버린 여자가 어떻게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니? 할머니의 말씀은 미숙 씨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미숙 씨의 시선이 병실 침대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도 미숙 씨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요? 할머니와 미숙 씨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던 건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현우를 찾았어요.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여성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까지.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 미숙 할머니가 말한 것과 달라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모든 진실을.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고 저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미숙 씨도 다른 쪽에서 할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단다. 착하고 똑똑했지. 미숙이 떠난 후에도 서연이는 항상 엄마를 기다렸어.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영이, 내 외할아버지는 서연이를 두고 도망갔어. 빚만 남기고. 그때 나는 서연이를 데리고 살았지.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21살 때였지. 젊은 남자를 만났어. 너의 아버지였단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서연이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지. 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은 서연이를 인정하지 않았어. 미숙이와 비슷한 상황이 서연이에게도 일어난 거야. 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임신을 했고 그 남자는 서연이를 버렸어. 너를 낳고 서연이는 혼자서 너를 키웠지.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다 너희 5살 때 그 사고가 일어났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서연이가 우리 곁을 떠났단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니. 그 후로 내가 너를 키웠어. 그리고 미숙이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를 버렸잖아. 어떻게 그런 어머니에게 현우를 맡길 수 있겠어? 미숙 씨의 얼굴에 고통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영이 도망간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일자리도 집도. 서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어머니께 맡겼던 거예요. 다시 데리러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왔어? 서연이는 매일 창가에서 엄마를 기다렸어.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 이미 어머니와 서연이는 이사를 가고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들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두 여성의 이야기가 충돌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나타나 너를 데려갈까봐 두려웠단다. 나는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미숙 씨가 천천히 다가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할머니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 서연이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그건 제 평생의 한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어쩌면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난 그저 서연이와 현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두 여성의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들의 갈등보다 더 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이제 그만 싸우세요.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미숙 씨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무너지듯 복도 의자에 앉았고 미숙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구나.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와 서연이에게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내 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머뭇거렸어.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단다. 지금이라도 오셨잖아요. 저의 말에 미숙 씨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1시간 후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김순자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곧 떠나신다니.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쉬려는 것처럼. 미숙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사랑. 할머니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늘 감사했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고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미숙 씨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정성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운영했던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 동네 이웃들.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숙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16살의 고아가 되었으니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우야,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내 외할머니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너를 맞이하고 싶어. 미숙 씨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환경, 낯선 가족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괜찮으실까요? 미숙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야기했단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모두가 너를 환영한다고 했어. 특히 내 이모와 이모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그날 저녁 저는 미숙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살던 작은 반지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밝은 집, 그리고 그곳에는 제 새로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분이 내 이모 민지야. 그리고 이쪽은 이모부 준호 씨. 제 이모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반가워, 현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니 너무 기뻐. 이모부도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 있다는 외할아버지도 화상통화로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 때로는 할머니가 그리워 밤에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할머니와 새 가족들은 제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특히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했는지, 그리고 미숙 할머니 자신의 실수와 후회에 대해서도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제 어머니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미숙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미숙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저는 미숙 할머니와 함께 작은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현의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재단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는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별히 미숙 할머니가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75이 된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아름다웠습니다. 15년 전 저는 우연히 제 외손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아들, 제가 몰랐던 보물을 찾은 것과 같았죠. 미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와 후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서현의료재단은 그 두 번째 기회의 상징입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돕는 모든 환자들, 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우리처럼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미숙 할머니가 내려오자 저는 그녀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미숙 할머니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단다, 현우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함께할 수 있잖니.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 제 어머니 서연과 할머니 김순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은 저와 미숙 할머니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의료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15년 전 그 우연한 만남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말입니다. 우리 엄마인데. 그 순간의 깨달음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빛이 되었습니다.